우리 불교는 그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일까 아니면 세상에 참여하는 종교일까요?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좀 약간 세상과 동떨어서 돌을 닦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네. 이제 이렇게 우리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상황은 세상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여서 불교는 세상을 등진 종교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처님 당신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으니까 세상을 등지긴 등졌죠.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이제 부처님의 살던 세계 왕자로서 또 나중에 왕이 돼서 이렇게 카필라를 이렇게 태평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의무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등진 종교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학생이 나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난 곧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뭘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런 청소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밟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것들을 하더라.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이렇게 출가를 한 것은 세상을 더 잘 구제해주기 위해서 남을 더 잘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셨고 성도를 하시고 나서는 진짜 세상에 들어갔죠. 들어갔으나 너무 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다고 멀리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거주하시는 정사, 기원정사, 중림정사는 바로 도시 옆에, 도시 가까이, 그러니까 세상이 많은 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중심에 들어가지는 또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마음을 이렇게 개조해서 마음을 발버리심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줘. 이제 왕이 되면 세상 사람들의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경제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잘 세워서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외적으로 이제 재물이나 어떤 제도로 좋아지게 할 수는 있는데 부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죠. 그 방법을 택하면 곧바로 이제 이렇게 그 빈비사라 왕한테 가서 같이 합시다 하면 국정 운영을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했어도 빈비사라 왕은 거절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면 본인의 나라에 있는 카필라로 돌아가서 정반왕에게 제가 부처가 됐거든요. 부처가 되면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에게 왕권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외형적인 그런 재물이나 어떤 그 제도 이런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는 걸,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아셨고, 사람의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거,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더 훌륭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졌죠. 우리가 이제 이 생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시대만 생각하면 왕이 돼서 나라 전체를 바꿔주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생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살아가고요. 그 시대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몇 세대를 막 거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해방시키는 해탈시키는 그 방법을 택하셨는데 마음을 해탈시키는 데는 이 고요한 집중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매일 제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했잖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앉아서 자선을 숨 고르기 수십 번은 하는데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숫자를 세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시끄러운 곳에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나 반연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 오고 이것 좀 도와줘요 저것 좀 도와줘요 할 일도 너무 많고 이렇게 가지고는 이 고요한 집중이 잘 되지 않아. 그러니 이제 부처님은 세상과 약간 동떨어진 고요한 처, 적정처, 아란냐 이렇게 이제 도시 옆에 이렇게 기원정사나 중림정사를 정사를 짓고 거기서 수행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략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마음을 공략해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뭐 세상 사람들의 재물이나 명예나 뭐 이렇게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또 등한시한 건 아니에요. 출가자는 이제 오로지 당신들은 전문가냐? 그러니 출가자인 나의 제자들은 머리 깎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수행에 전념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의 제자들은 탁발해 빌어먹어 아무것도 손 지니고 다니지면 안 돼 무소유로 이렇게 해서 전문가적인 수양을 하게 했고 제가자들은 출가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속세에 살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속세에 살 때는 그래도 부양해야 될 가족을 잘 부양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 부인은 부인으로서 역할, 아들은 아들로서 역할, 또 사회에 이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잘 해주셨죠.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 속가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존의 종교의 그렇게 바라문들도 있었지만, 또 크샤트리아도 있었지만, 이 바이샤들, 장자들, 이렇게 돈 많은 재벌들이 참 신도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시대의 당시의 흐름이었고요. 어쨌든 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돈 많은 장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가만 보면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옛날부터 믿었어요. 지금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믿기도 하지만 아주 고대로부터 처음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참 믿었어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 이렇게 속가 제자들은 이렇게 돈을 굴리라고 돼 있어요. 뭐 심지어는 고리대금업도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현물,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야, 이제. 자산이 있어야지 속세 사람들이 마음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남을 돕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자산이 없는데 내가 먹고 살기 죽겠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지 겨우 한 끼 먹는데 이런 사람이 마음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은 이제 일찍부터 자산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가장 많은 경제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유동성 장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유동성 장세. 이 경제 용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비꼬하는 말이 많아요. 보면 유동성이 뭐야 도대체 유동성.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재정 확장이거든요. 돈을 많이 푸는 게 유동성이야. 왜 그냥 돈을 많이 풀었어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그걸 보고 유동성의 장세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언어를 막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동성 장세다. 그 말은 이제 미국발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미국 연준 패드는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이고 또 회사채도 계속 사들여요. 그 말은 이제 돈을 많이 푼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양적 완화라고 그래요. 금리를 낮추면
이제 너도 나도 이렇게 대출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면 가게에서 그 대출 받는 건 꿈도 못 꿨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는 어려서 그때 잘 몰랐지만 근데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대출 같은 거 꿈도 못 꿨어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너무 세니까 저축할 생각밖에 안 했지. 대출 무슨 대출이요. 대출하는 건 어느 기업들이나 겨우겨우 대출하는 거지. 가게에서는 대출할 꿈도 못 꿨어요. 대신에 계속 저축을 했죠. 그게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시장에 돈이 별로 안 풀려. 사람들이 그냥 저축만 하게 되죠. 그걸 보고 재정 긴축이라고 그래. 왜 긴축이란 말을 써? 이제 어려운 말을 자꾸 써요.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금리를 팍 내리죠. 이제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의 재정 위기에 처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린스펀이 그랬나?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우리 90년대 초중반 너무 이렇게 기업에서는 돌려막기 이런 게 뭐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IMF까지 맞지만 IMF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대출을 아주 쉽게 냈죠. 아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하고 뭐 또 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안 끼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 동안 여러분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출을 하면 죽일 놈이 됐어요. 집에서 대출한 다음 쫓겨나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빚을 지면 안 되지. 내 돈 가지고 해야지. 무슨 남의 돈 가지고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주 이렇게 자산 운용을 크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거기에 갇혀버린 그런 것이 되고, 지금 젊은이들은 또 너무 심하게 그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막 해버리는, 그런 이러다가 또 이렇게 큰일 나는데? 근데 금리 인하가 이제 또 전격적으로 더 단행돼서 지금 이제 0.5% 뭐 이렇게 더 내릴 수 없을 만큼 금리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도 유동성, 재정 확장이 더 많이 돼서 양적 완화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더 진행이 되고 미국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되냐면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가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인플레가 된다는 것은 가격이 계속 물가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플레가 안 일어나고 있어.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유가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유가가 엄청나게 내리면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석유 제품들이에요. 아니, 라면 하나를 먹다 하더라도 라면에 그 봉지 같은 거 다 이제 그잖아요. 바닥도 그렇고 전부 다 기름들인데요. 기름값이 팍 내려가니까 기름값이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자칫하다가 잘못하면 디플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물가 높아지는 것보다 물가 낮아지는 게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요. 일본 보면 알잖아요. 일본은 30년 동안 이제 그 저성장 계속 이렇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가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도 계속 금리를 인하를 계속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할까 말까 막 물어보고 있다고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대출이 많은데 더 많은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금 금리가 더 낮아지니까 내 자산이 들고 있는 돈의 자산이 점점 들고만 있으면 저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 투자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불려지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 운용을. 어떻게 자산 운용을 하지? 이게 참 자산 운용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자산 운용했다가는 다 깡통 차기가 쉬워요. 다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는 차라리 그냥 예금으로 그냥 해놓고 안전하게 있는 게 제일 낫죠. 섣부르게 자산 운용을 한다고 했다가는 뭐 이렇게 언제 누구한테 털릴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빠뜨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금융 공부, 재정 공부, 경제 공부를 해야지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면 누굴 믿어? 자산 운용하는데 뭐 맡기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정 내리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드려요. 근데 이런 얘기 해드리면 처음에는 더 안달이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스님은 자꾸 그런 얘기하면 더 불안해져. 그러면서.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모르고 그냥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적금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스님 자꾸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바람 넣어요, 자꾸.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왜 스님은 저런 얘기를 하지? 나는 그냥 안전방이죠. 근데 안전하게 있을 사람 안전하게 있고요. 대체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세대는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좀 마이너스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손주들까지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80년대, 90년대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야말로 꼰대고 그야말로 늙은이밖에 되지 않아요. 연세가 많아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훤하게 알고 내가 자산 운용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더라라는 것 정도는 귀동냥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든지 무조건 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같이 대화가 될 수 있고 상의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거 좀 알려줘 라고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소통의 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되게 걱정이 되고요. 뭐 지금은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데 언제 또 인플레가 돼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가격 상승이 막 높아질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아득하긴 아득하죠.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부동산은 다 막혀 있고 뭘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자산이 이렇게 있어도 적금도 금리가 떨어져. 그렇다고 뭐 주식 얘기를 하면 주식은 더 위험 자산이고 또 주식을 지금 들어가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 막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3월 중순에 엄청 확 떨어졌다가 지금 다 회복해서 다 올라와 있어.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이 한 달 벌은 3월 중순쯤에 모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다 주식을 샀으면 지금 한 2배씩은 다 올랐을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 그때가 최저점인지. 아무도 이렇게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들어갔겠지만 그때 들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지금 들어갈까? 지금 들어가면 또 다 털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산 운용을 중시 여기기도 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불하세요.